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관우가 그 두 개의 큰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록 외에 이 삼국지에는 관우의 어떤 평소의 성품을 좀 짐작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고사들이 좀 이야기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역사책에 뭐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런 내용들까지도 들어있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관우와 장비와 유비의 이 3자 관계입니다. 황건적이 발생하자 유비는 자기 고향에서 이제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큰 이제 웅지를 품게 되는데 이때 장비와 관우가 합류하게 되죠. 삼국지에서는 유비 좌우에 관우와 장비가 아주 붙어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유비를 지켰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처럼 됐고, 근데 이 세 사람은 침식을 같이 하고 그 형제가 마치 정말 은혜로웠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세 사람은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그 형제 같은 관계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이것은 훗날 삼국지 연의에서 이제 도원결이란 말로 이제 바꿔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조와의 관계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조조는 굉장히 후하게 대하죠. 뭐 그것은 이제 알다시피 조조는 관우를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조가 나에게 큰 그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잘 알지만 나는 유비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함께 죽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그건 난 절대 배신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조조 밑에 남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조에게 큰 공을 세워주고 그래서 보답한 후에 떳떳하게 이것을 떠나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안양과의 전투에서 확실한 공을 세우고 이제 떠나죠. 조조도 그대로 그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이 관우의 어떤 그 유비에 대한 어떤 충성,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의, 뭐 이런 모습들 하나 보여주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고사 이야기는 좀 재미있습니다. 당시 이제 마초가 유비 측에 합류했어요. 근데 이제 유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제 마초를 막 예우를 하죠. 그러니까 관우가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서 관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과 비슷하길래 그렇게 잘해주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갈량이 여기서 삼국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제갈량은 관우가 승부욕이 강하다는 걸 알고 대답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 야, 마초는 아주 문무의 기질도 능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강직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하여튼 일세 호걸이다 이거. 그게 예를 들면 유방시대 때 영포나 평월 같은 그런 사람이고, 지금 그 주변에서는 거의 장비와 비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렇지만 염장군, 쉽게 말해서 염장군은 관우가 늘 수염을 길게 들었기 때문에 염장군이 나왔어요. 염장군의 그 출중함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관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뻐기고 아마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보면 관우의 어떤 그 과시욕,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네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런 글이 삼국지에 있을까 싶은 이야기인데, 관우가 그전에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어깨를 다쳤다가 나섰는데
비만 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비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원래 그 화살에는 독이 있었는데 독을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거다. 그래서 안 아프려면 어깨를 칼로 째서 독을 긁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간호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맨살을 칼로 뜯어가지고 독을 이제 다 발라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간호는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고기도 마시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세죠. 허세죠. 굉장히 허세도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호와 관련시켜서 조금 더, 하나 이제 좀, 이 삼국지에서는 뭐 길게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진수였던 의도적인 글이라고 봐요. 관우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우와 송공과의 이 불화입니다. 원래 이 형주라는 것은 송공과 유비 측이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관우가 세력을 넓히니까 당연히 송건은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이 송건이 관우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돈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즉 관우의 딸하고 송건의 아들로 결혼을 시키자라고 했더니 관우가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송건이 굉장히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에 관우가 관리하던 지역에 남군 태수 미방과 장군이었던 부사인과의 불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관우는 어쨌든 이 유비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멀리 유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군대를 출동시키는데, 관우가 강릉 쪽으로 군대를 출동시켰는데 정작 그곳에 있던 이 남군 태수 미방하고 부사인이 전혀 관우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굉장히 이제 불쾌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두고 보자 했죠. 근데 진수의 삼국지는 그 부분에서 왜 남군 태수 이 미방과 부사인은 관우에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관우가 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상시에 무시를 하다 보니까 애들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관우가 나갔는데 에이, 나몰라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관우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돌아가서 이것들을 좀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불안하죠. 이때 송건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방과 부사인을 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송건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관우가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퇴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릉 지역이 함락됐다고 하니 송건이 그냥 완전히 송건이 그 지역을 그냥 전쟁도 안 하고 먹었으니까 사실상 관우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우 밑에 있던 부하들도 강릉이 함락됐다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사실상 관우가 이제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관우의 이제 목을 조조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연의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삼국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우의 목은 하나는 근데 조조한테 오는데 조조를 왜 보냈느냐? 이것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조조가 나한테 시켜서 죽인 거다라는 것을 뭔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유비 측에 이 반발을 갖다가 보복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 삼국지 연의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뜻밖에도 조조는 거기서 관우의 목을 보니까 모든 병사들 봐가지고 아주 관우의 장례를 아주 잘 후하게 지내주죠. 그래서 이제 관우는 삼국지 연의에 하면 관우의 목은 나경에 묻혀 있고 관우의 몸은 단양에 있고
그 다음에 관우의 호는 고향에 있다 해서 관우는 정신과 머리와 몸과 정신이 각각 따로 있다라고 뭐 그런 이제 전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관우 이제 죽음과 관련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나왔는데, 진수는 왜 관우의 그런 큰 공도 그 기술했으면서 동시에 관우의 어떤 사적인 영역도 기술하고 죽을 때 이야기도 비교적 기술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관우라는 그 장군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도록 아마 한 것이라 봅니다. 그 장수로서는 관우는 위진화, 전 중국을 전 중국을 흔들 만큼의 아주 뛰어난 어떤 그 장군이었지만, 그리고 늘 이제 그 사람은 10,000명을 상대하는 장수였다. 그리고 국사지품, 나라의 어떤 장수로서의 어떤 기품도 지녔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한 소위 그 대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그 신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주의자고 뭐 그런데 굉장히 자만심이 많고 과시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강하게 무시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의 성품은 그렇게 썩 좀 좋지 않게 쓰였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시에 형주를 뺏김으로써 장비도 훗날 바로 죽고, 곧이어 유비도 결국 쫓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제갈량은 이 관문장의 실수가 이 한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큰 차질을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제갈량은 천하 3분, 천하를 3개로 나눈 다음에 나누는데, 그 처음에는 송공과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세력을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패권을 차지하겠다 했는데, 관우가 맨 먼저 송공과 불화해버렸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촉한의 어떤 패망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수는 최소한 형주를 빼앗기고 갈 데 없이 오리발 신세가 됐던 이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할 수도 없고, 이건 관우의 책임이다. 관우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관우는 생전에 조조한테 한수정후라는 이 후의 어떤 그 예우를 받았지만, 관우는 죽은 지 41년 후에 유비의 아들이었던 유선에 의해서 장유후라는 후를 받습니다. 장유후라는 뭐냐? 굉장히 하여튼 장수이면 틀림없지만, 뭔가 어떤 그 유라는 것은 뭐냐? 확실히 평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장군이었지만 한의 입장에서는 참 뭐 크게 평가하기 어려운 어떤 그 인물로서 뭐 당시에 평가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관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삼국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 진나라 이후에 중국에는 여러 이제 필기 소설이 나오죠. 이 필기 소설에는 많은 삼국 시대의 어떤 인물들에 대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자, 간보의 수신기, 가롱의 포박전화 신선전, 백의 어림, 습작지의 한진춘추, 유광의 세서신화, 이 모든 곳에 관우에 대한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아마 그 이야기는 뭐냐, 그 시대 이 관우가 죽고 한동안 관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관우는 쉽게 말해서 죽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부활하는 관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